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녹색 건물 에너지 설계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강의를 하게 될 전종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석박사생들을 대상으로 주로 강의를 하고 건물 에너지 설계, 진단 그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됐을 때 건물에 대한 에너지 거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주로 살펴보는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녹색 건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녹색 건물이라고 하면은 뭐 건물의 색깔이 녹색으로 칠해져 있다고 녹색 건물이 아니겠죠. 그래서 일단 녹색 건물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녹색 건물에 대한 정의를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녹색 건축물이라고 명명을 하고요. 이 녹색 건축물에 대한 것이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예, 이게 바로 녹색 건축물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쓰여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공조에 대한 것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공조가 뭔지 아십니까? 냉동 공조라고 하죠. 냉동 공조. 그래서 건물의 냉방과 난방을 하고 건물 내부에 있는 그 공기를 우리가 컨트롤해서 제실자가 아주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그 생산자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을 이제 건물 공조라고 하는데,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은 건물 공조에 있어서 건물 안에 있는 공기가 좋아지면 얼마만큼 좋아질 수 있을까요? 예. 건물 안에 있는 공기가 가장 좋아질 수 있는 거는 바로 건물 밖에 있는 공기입니다. 그래서 건물 안에 있는 공기가, 공조의 기본은 건물 안에 있는 공기를 건물 밖에 있는 공기가 최대한 유사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제실자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온도 습도를 만들어주는 게 공조의 어떤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물 안에 있는 공기는 끊임없이 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또 그 안에 있는 제실자들이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하면서 건물 안에 있는 공기는 끊임없이 오염이 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건물 밖에 있는 공기와 가장 유사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녹색 건축물도 마찬가지예요. 건축물도 일단 건물을 지면 주변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이 지어질 때 쓰이는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도 그렇고, 한번 지어진 건물에 그 안에 있는 제실자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냉방과 난방, 제습과 가습 뭐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고, 또 안에 있는 공기를 필터링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많은 물질들이 환경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면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건물을 정의를 내리고 있죠. 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사용하는 수많은 에너지도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 건물 자체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야 되며, 또한 그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건물 자체가 그 안에 있는 제실자들한테 편안함을 주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쾌적하고 건강함을 유지시켜 주지 못한다면 그건 건물로서 또 녹색 건축물의 대상에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녹색 건물이라고 그러면 어떤 건물을 도대체 녹색 건물이라고 얘기하느냐,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에 들어간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 또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써야 될 것이 바로 물이죠.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물을 사용하게 돼 있고 그 물을 또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사용하는 그 자원들, 이런 자원들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를 비교를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그건 이제 시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어떤 그런 효율을 낸다고 했을 때 그걸 우리가 녹색 건축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에너지 효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에너지나 물이나 그 건물을 오퍼레이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얼마만큼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느냐를 가지고 녹색 건축물에 대한 판별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것만 갖고는 안 되죠. 말씀드린 대로 제실자의 건강을 지키고, 또한
작업자가 거기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온도, 습도, 그런 것들, 또한 이산화탄소 지수가 높아지면은 당연히 작업 능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얼마만큼의 적절한 환기, 이산화탄소 지수를 체크해서 적절하게 환기를 해주느냐, 그런 것들을 따져서 생산자의, 건물 안에서 어떤 생산을 하는 생산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다음 이제 환경에 대한 영향이 있겠죠. 다이렉트로 환경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건물이 운전이 되면서 그 안에서는 사람한테서 끊임없이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게 나오게 돼 있죠. 쓰레기랑 공해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해들을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목표로 우리가 녹색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쓰레기 버리는 데 있어서 가정집에서도 분리수거를 다 하죠. 그래서 분리수거를 다 해서 일반적으로 리사이클되는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들은 다 재활용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요즘 아파트 같은 데는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렇게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재활용이 안 되는 몇 가지가 있죠. 특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들은 지금 이제 돈을 내고 대부분 지금 다 버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선진국에서는 그거를 바로 다이렉트로 비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꾸준히 지금 연구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비료로 재사용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목재 같은 경우도 목재도 지금은 이제 재활용으로 버릴 수 없죠. 보통 가정집에서 목재를 재활용으로 버리기는 힘듭니다. 그렇다고 그거를 이제 바로 태울 수도 없고요. 하지만 그 목재를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방안도 세계적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대로 녹색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그 건물이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나 그 인간이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자원, 에너지라든지 물이라든지 그런 자원을 아주 고효율화해서 최소화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 쪽으로 나가는 방향과, 또한 제실자가 그 안에서 건강과 열적 편안함, 그리고 생산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어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외적으로 건물이 이제 비단 이제 마지막 부분은 건물의 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죠. 라이프 사이클에서 건물이 어떤 친환경 재료로 지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나중에 그 자기 수명을 다하고 폐기될 때에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그 방면으로서 우리가 방면으로 녹색 건축물, 녹색 건물에 대한 정의를 또 내리고, 거기에 그런 목표가 우리가 분명해야지만 그 다음에 그 목표를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에서는 어떤 걸 고려해야 되며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건물의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심을 많이 보이는가? 녹색 건축물이라든지 이것도 법으로 제정이 돼서 이제 녹색 건축물 법에 의해서 지금 이제 에너지 진단사도 법적으로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요. 건물도 어떤 주기적으로 계속 그 에너지를 진단을 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보고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앞으로 점점 더 강화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IEA라고 있는데, 이 IEA에서는 그 발표한 바에 의하면 기존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세계 1차 에너지 기준으로 약 40% 이상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40%면 사실 엄청나죠. 전 세계에 사용하는 에너지량의 1차 에너지 기준으로 40%면은 거의 반에 가까운 에너지를 우리가 건물에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디파인하고 있는 건물은 단순히 거주하는 건물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용도라든지 모든 종류의 건물들을 이제 포함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건물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에너지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또 여기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24%나 차지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협정으로도 맺고 또 전 세계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을 하지 않고 건물을
녹색 건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목표하는 어떤 지구온난화를 막는 이산화탄소 절감이라든지 에너지 절감, 더 나아가서는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물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꽤 됐죠. 이미 그 건물에서 그러면 에너지를 하나도 안 쓰고 그러면은 건물을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게 대두가 됐었죠. 이건 이미 오래 전에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삼성건설이 그때 예전에 그 두근두근 투모로우라는 무슨 캠페인 같은 걸 하면서 제로 에너지에 대한 건물을 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잠시 좀 된 얘기지만 어쨌든 그렇게 제로 에너지 건물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건물에서 밖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건물은 스스로 자기가 사용할 만한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해내고 또 그 생산해내는 거는 다양하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전기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발전 시설을 스스로 갖추게 됩니다. 근데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거는 자연이 주는 프리한 에너지만이 우리가 유용하게 공짜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따뜻하게 맞고 있는 저런 태양빛에 태양광을 의해서 발전을 하고 그래서 태양광 발전된 전력을 가지고 건물에다 공급을 하고 또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이용을 해서 풍력 발전을 해서 전기를 생산해내서 건물에다가 넣어줍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뭐 화산지대 같은 데는 지열 발전 같은 것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발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 근처에 물이 있으면 수력 발전도 가능하고요. 물레방아 같은 것을 돌려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기를 해서 보내주는 거. 근데 전기를 만드는 거하고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 전기를 건물 안에서 써야 되는데 인간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건물 안에 에너지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렇죠? TV도 보셔야 되고 냉장고도 돌리셔야 되고 전자레인지도 돌릴 수 있고 뭐 많죠. 오디오도 틀을 수 있고 컴퓨터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전기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 에너지를 얼마만큼 고효율로 쓰느냐는 또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전기를 생산해내서 주는 거와 그 생산해내서 주는 걸 가지고 아주 짜임새 있게 효율적으로 그 전기를 사용하는 거와 이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전기를 굉장히 풍족하게 전력을 생산해냈다. 그렇다면 아껴 쓸 필요가 사실은 없죠. 아껴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무한하게 전기가 어디서 막 그냥 엄청나게 많은 전기가 생산해내 줄 수 있다면은 전기를 아껴 쓸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설비와 돈이 투자가 되고 노력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발전 설비를 최소화시키면서 그 생산된 전기량을 아주 효율적으로 우리가 적은 에너지량을 건물에 대해서 만들어내더라도 그걸 가지고 예전에 에너지를 많이 받던 때와 마찬가지의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효율을 낼 수 있는 고효율 시스템에 대한 갈망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양쪽을 다 매칭을 해서 이제 그 건물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그 최소화된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공급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건물이 바로 제로 에너지 건물입니다. 그래서 제로 에너지 건물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지금 기술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제로 에너지 건물은 지금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그 경제성에 대한 문제죠. 그렇게 제로 에너지 빌딩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투자비가 사실 건물이 뭐 1년에 에너지 쓰는 양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그거를 뭐 건물 수명을 많이 잡아봐야 뭐 20년 뭐 이렇게 30년 만약에 잡는다고 치더라도 처음에 그 제로 에너지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된 그 비용만큼을 완전히 회수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성을 고려했을 때는 제로 에너지 건물을 만드는 게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지금 기술이 발전해서 그거의 격차가 점점 줄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 따라서 또 제로에너지 건물이 더 가능한 그런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기후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쿨링, 그러니까 건물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쿨링과 히팅에 제일 많은 에너지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큼 추운 곳이나 아주 더운 곳에서는 제로 에너지 건물을 만들기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이렇게 보면 그런 접근도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제로 에너지 건물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제로 에너지 빌딩에 대한 것을 제가 하나를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캡처를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요. 이 제로 에너지 빌딩을 보면은 이 위에는 벌써 그 태양광을 이용을 해서 발전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위에 있죠. 그래서 태양광 시스템으로 발전을 해서 필요한 전력을 내부 전력을 공급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실내에 그 조명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데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 책을 읽거나 뭘 할 때 그 조명이 필요로 한데, 그 조명부화는 태양광을 이용을 해서 조명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이거는 뭐 반사각까지 고려를 보통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태양광으로 실내를 조명부화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건물의 냉난방 에너지가 가장 그 도미넌트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건물의 냉난방 에너지에서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게 뭐냐면은 외기 도입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단열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건 기본적인 뭐 사양으로 단열이 많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는 더 중요한 게 침입 공기라든지 외부 환기입니다. 건물을 만약에 환기를 안 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 환기를 안 시킨다면 사람은 끊임없이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데, 건물을 외기 공기 유입 없이 환기 없이 만약에 건물을 에너지를 최소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꽁꽁꽁꽁 건물을 막아버린다면 그 안에 있는 제실자가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환기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름에 예를 들어서 환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창문을 확 열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아주 습하고 더운 공기가 실내로 확 유입이 되겠죠. 물론 프레시에어죠. 프레시에어지만 그걸 프레시에어라고 느끼면서 좋아할 만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도 마찬가지고요. 겨울에도 실내가 막 뭐 갑갑하거나 그럴 때 창문을 열면은 아주 매섭고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겠죠. 그런 환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환기를 그러면은 그 에너지를 그대로 그건 바로 에너지 손실이거든요. 실내를 적절하게 여름에 24도, 25도를 맞춰놓고 겨울에 혹은 뭐 22도, 21도 이렇게 적절하게 실내 온도를 맞춰놓은 상태에서 밖에 환기를 시킨다고 밖에 외기를 한꺼번에 다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 손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 손실을 막기 위해서 적절한 그 환기, 벤틸레이션을 필요로 하는데, 보시면 그래서 그 들어오는 공기가 그 공기를 유입하는데도 그냥 그 무작정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내추럴하게 자기 혼자서 들어오게 안 하고, 그 공기를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그리고 들어온 공기가 어느 한 부분만 머물렀다가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건물 전체를 다 또 이렇게 순환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프레시 에어를 공급하는 차원에서 유입을 받는 거기 때문에 건물에다가 골고루 분산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공기가 어디로 유동을 할지를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공기가 어디로 유동을 하고, 최종적으로 들어온 공기는, 그러니까 건물에 만약에 공기가 100이 들어왔다. 그러면 100을 건물은 버려야겠죠. 10이 들어오면 10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건물 안이 계속 압력이 올라가거나 압력이 낮아지겠죠. 만약에 100을 받고 90만 버린다. 그러면은 10씩 계속 건물 안에 쌓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계속 가압이 되겠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들어올 만큼 나가게 됩니다. 다. 예. 건물은 다 들어올 만큼 나가는데, 그럼 어디로 들어오고 그 공기를 어디로 내보낼 것인가에 대한 설계도 또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이 건물을 이 건물을 보시면 이 특징이 뭐냐면 여기 이제 아웃사이드 에어가 있죠. 그래서 외기를 받습니다. 외기를 받는데 이 외기를 그냥 그 여름이든 겨울이든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뭘 이용을 하냐면 Earth Heat Exchanger라는 것을 이용을 하죠. 이게 뭐냐면 지구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지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름에 밖에가 30도, 35도까지 올라가고 겨울에 외기 온도가 마이너스 10도, 마이너스 15도 이렇게 바뀌더라도 우리 땅속 온도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예, 우리 땅의 온도는 2m만 뚫고 들어가도 2m만 뚫고 들어가도 그 밑에 우리나라 그건 뭐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연 평균 기온이 14도에서 15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땅 속으로 2m만 파고 들어가도 14도에서 15도가 연중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기를 받아서 여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35도 되는 외기를 받았을 때 그 외기가 바로 건물로 유입되게 안 하고 그 외기가 땅 속에 있는 통로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땅 속에 있는 지금 뭐 이렇게 만들었지만 사실 뭐 더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는 이제 설계 마음이겠죠. 그래서 최대한 열 전달이 많이 되게. 그러니까 외기 공기가 35도로 들어오지만 땅과 열 교환을 해서 뭐 적어도 땅이 15도면은 뭐 35도랑 15도랑 해서 적어도 한 25도 정도, 뭐 27도, 뭐 30도, 뭐 요 정도, 35도에서 어쨌든 더 다운된, 더 시원해진 그런 공기 상태로 실내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땅을 이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땅을 이용하는 거는 겨울에는 마찬가지죠. 겨울은 또 반대로 땅의 열을 빼앗는 거죠. 마이너스 15도 되는 공기가 들어가서 땅에 14도, 15도 되는 그 땅의 온도를 쭉 흡수를 합니다. 열을 흡수를 해서 마이너스 15도가 아니라 적어도 뭐 0도나 0상까지 이게 공기 온도를 올려서 실내로 유입을 시킬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실내에 유입되는 공기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공기를 이런 루트를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공기는 실내의 곳곳에 프레시 에어를 이제 나눠주게 됩니다. 이렇게 실내 곳곳에 이렇게 프레시 에어를 나눠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침실이라든지 우리가 사용하는데 서재라든지 그런 사용하는 그 공간에 이렇게 프레시 에어를 쭉 돌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배기를 시켜야겠죠. 그럼 어디로 배기를 할까요? 예. 뭐 아무래도 냄새 나는 쪽으로 배기를 하는 게 낫겠죠. 여러분 그 주방에 보면 후드가 있습니다. 후드. 그래서 음식을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연기라든지 냄새를 반드시 이 건물 안에 그대로 다 머금는다 그러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그래서 후드가 있죠. 그런 후드를 통해서 건물 안에 있는 공기를 안 좋은 공기, 탄 냄새라든지 음식 냄새라든지 그런 불을 가열을 했을 때 나오는 그런 가스들 그런 것들을 이제 후드를 통해서 건물 밖으로 배출을 하게 되는데 그 루트를 이용을 해서 건물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화장실에도 있죠. 화장실 이제 주방이나 아니면은 화장실에 화장실에 당연히 배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화장실이나 주방 배기를 이용을 해서 다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들어온 외기가 집안에 어떤 기류를 타고 어떻게 열 전달을 하고는 마지막에 건물 밖으로 어떻게 빠져나갈지를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는 게 맞죠. 예.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그 하이 퍼포먼스 윈도우즈 앤 도어즈 해가지고 아주 실링이 잘 돼 있고 또 단열 성능이 뛰어난 그런 창과 문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단열 성능에 대한 얘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간단한 그 제로 에너지를 만들어 본 간단한 그런 어떤 개념적인 케이스고요. 실제 이런 개념들이 적용이 돼서 외국에든 특히 유럽 같은 데는 미국도 있고요. 이런 제로 에너지 빌딩들이 이런 기본적인 이런 시스템들은 다 적용이 돼서 제로 에너지 빌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로 에너지 빌딩을 완벽하게 아까 그 전기 좀 나오는 걸 가지고 완전히 자족하기란 어렵죠. 사실 그 태양 솔라셀로 나오는 전기가 그만큼 충분하지 않거든요. 사실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가정집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집에서 그거를 뭐 충분히 사용하려고도 하겠지만 일단은 저장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쓴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태양광이 없을 때, 특 저녁에 낮에 TV를 많이 보나요? 저녁에 많이 보나요? 보통 저녁에 더 많이 보죠. 전기 사용량도 저녁에 더 많습니다. 정작 전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저녁에는 태양광이 없죠. 그래서 그 전기를 저장해 놓는 그런 또 다른 그 2차 전지가 필요하고요. 그런 전지들이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로 에너지보다는 지속 가능하며 환경 영향력이 적은 건물을 이제 타겟을 삼게 되고요. 이런 타겟이 바로 녹색 건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녹색 건물과 제로 에너지의 차이는 제로 에너지로 가버리면은 외부에서 전혀 어떤 그 도움을 안 받고 스스로 자립하는 건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트가 가용한 그 발전 설비들을 막 그냥 무리하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코스트가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녹색 건축물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죠. 그래서 녹색 건물을 만드는. 그래서 녹색 건물을 만들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완전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를 제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최소화한 거죠. 최소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2차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체 내에서, 건물 자체 내에서 발전을 하는 그 설비. 발전이라는 건 우리가 뭐 석유라든지 석탄을 사와서 그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러냐, 엔진으로 발전을 한다는 건 아니겠죠. 엔진 발전을 하려면은 밖에서 기름을 사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태양광을 이용한 조명이 있을 수 있고요. 태양광.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에너지를 계속 이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태양광을 이용을 해서 이런 조명 부하를 줄이고 그대로 태양광을 많이 사용을 해서 조명으로 쓰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죠. 태양광, 솔라셀이라고 하죠. 그래서 태양광 발전을 해서 그 발전으로 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 이제 태양열을 또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양열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지별판이라고 하는데 그 지별판에서 그 태양열을 받아서 그 열을 가지고 겨울에 난방열원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태양열을 이용을 했을 때 이제 그 겨울에 태양열을 이용을 해서 실내를 난방을 하기에는 워낙 밖에가 춥고 태양열 자체가 그 정도로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럴 때 이제 이용하는 게 히트펌프죠. 히트펌프. 그 히트펌프가 바로 이제 그 아래도 나오지만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이라고 나오는데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도 히트펌프를 이용한 겁니다. 자, 자연 현상을 보면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예. 그래서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흐르는 것이 자연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 현상인데 낮은 데에 있는 물을 다시 높은 곳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낮은 데로 항상 흐르게 되어 있지만 낮은 데에 있는 물을 높은 곳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예. 펌프를 이용해서 그게 가능하죠. 예. 그래서 물을 자연현상을 역행해서 낮은 데에 있는 물을 위로 다시 올려놓는 것을 우리가 펌프를 이용해서 가능한 것처럼 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도 항상 자연에서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열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열이 흘러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열전도가 되고 이렇게 열전달이 일어나는데 마찬가지로 낮은 데에 있는 열원을 다시 높은 데로 올려놓는 그게 바로 히트펌프라고 보시면 돼요. 히트펌프. 열을 펌핑한다는 거죠. 물을 펌핑하듯이. 그래서 그런 열펌프 시스템.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그 에어컨이죠. 여름철에 여러분들 뭐 에어컨 트시면 건물 안은 시원하죠. 만약 여름철에 건물 안은 시원한데 밖은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열은 상대적으로 뜨거운 바깥쪽에서 실내로 열은 스물스물 계속 열이 들어옵니다. 여름철에. 여름철에 아무리 내가 창문을 잘 닫고 이렇게 꽁꽁꽁꽁 다 막아놨더라도 밖에가 뜨거운 기운이 건물 안으로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데서 더 실내가 낮은 쪽으로 열이 계속 들어오죠.
그때 여러분이 에어컨을 키면 어떻습니까? 에어컨을 키면 실내에 있는, 더 낮은 곳에 있는 실내에 있는 열을 다 에어컨이 흡수를 하죠. 에어컨이. 실내기가 실내에 있는 열을 쭉 다 빨아들입니다. 그리고는 더 시원한 바람을 내뱉죠. 에어컨은 실내에 있는 공기를 싹 가져가다가 거기서 열 에너지를 빼앗고는 다시 더 시원한 공기를 실내에다가 계속 줍니다. 그러면은 이 열이 어디로 갈까요? 예, 건물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실외기에서는 밖의 온도, 밖에가 35도라면 실외기에서 나오는 공기 온도는 더 뜨겁죠. 그래서 길에 가다 보면은 이제 실외기들 지나다 보면 불쾌하죠. 실외기들이 이제 뜨거운 바람 확 내뿜는 거 있으면 가뜩이나 더운데 실외기에서 뜨거운 바람 한번 맞고 나면은 많이 더 불쾌해지죠. 그게 바로 그 에어컨의 원리입니다. 그 에어컨도 지금 힛을 펌핑하고 있는 거예요. 실내에 있는 시원한 열에서 실외에 더 높은 열원 쪽으로 열을 계속 펌핑해서 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에어컨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열 펌프라고 얘기를 하고 에어컨이라고 따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거예요. 이제 에어컨은 그거는 이미 에어컨이라고 우리가 워낙 그 이름을 많이 써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어컨을 역으로만 사용을 하면, 그 무슨 말이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 실내기를 밖에다 놓고 에어컨 실외기를 안에다 놨다고 보세요. 에어컨 실외기를 집 안에다 놨다고. 그리고 그걸 겨울에 돌린다고 쳐봅시다. 겨울에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겨울에 밖의 온도가 0도다. 얼음이 얼고. 굉장히 춥고 에너지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우리 그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0도면 아주 많은 에너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온도의 개념을 알고 있죠. 그래서 절대 온도로 따지면은 0도는 얼음이 어는 추운 온도이긴 하지만 절대 온도로 따지면 273 켈빈이라는 아주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밖의 온도가 273 켈빈이라는 걸 알고는 그 273 켈빈에서도 열을 빼앗을 수가 있죠. 그래서 밖에 있는, 그러니까 겨울철에도 밖에가 더 온도가 낮고 실내가 온도가 높지만 이 에어컨을 거꾸로 달아가지고 겨울에 거꾸로 달아서 놓으면은 밖에서 더 밖에 0도시 되는 외기가 그 실내기, 밖에 있는 실내기에 들어갔다가 더 영하의 온도를 내뱉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열을 빼앗는 거죠. 외부에서 열을 빼앗아서 다시 실내에다가 열을 넣어주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이해는 하셨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에어컨을 그냥 그 위치만 바꿔놓으면 그게 히트펌프가 됩니다. 그래서 히트펌프는 겨울에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히트펌프는 이제 겨울에 추운 밖의 공기에서부터 열을 빼앗아서 실내를 난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에어컨이랑 히트펌프랑 원리가 같다라고만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히트펌프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다가 이 얘기를 할 때 지금 히트펌프 얘기를 했느냐? 자, 여름에 예를 들어서 여름에 실내 온도가 한 24도, 25도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실내 온도 24도, 25도 되는 거를 여기다 좀 적을까요? 실내 온도 24도 되는 거가 있고 밖에가 뭐 32도씨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히트펌프를 이용을 한다면은 낮은 데에 있는 열원을 높은 데로 열을 이동을 시킨다는 거랬잖아. 열을 펌핑한다고. 근데 24도 되는 거를 32도로 버리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24도 되는 거를 15도씨에다가 버리는 게 쉬울까요? 어디다 버리는 게 쉬울까요? 여기다 버리는 게 쉽겠습니까? 여기다 버리는 게 누가 봐도 쉽겠죠. 여긴 더군다나 온도가 더 낮으니까. 제가 여기 쓴 이 15도라는 게 바로 지열입니다. 지열. 예. 이 부분이 지열이에요. 이게 연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중해 열원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2m만 들어가더라도 14도에서 15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땅 속에다가 그 열을 방출하거나
땅 속에 있는 열을 흡수하게끔 밑에다 열교환을 심어놓으면, 열교환기를 심어놓으면 훨씬 더 우리가 효율이 좋게 냉방과 난방이 가능해집니다. 이 15도 되는 거는 겨울철에도 마찬가지죠. 겨울철에 실내 온도가 만약에 22도다. 그러면 밖에가 뭐 0도시다. 그러면은 0도시에서 열을 뽑아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15도시에서 열을 뽑아오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15도시에서 열을 뽑아오는 게 더 좋겠죠. 이거는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 실내 온도가 22도. 여름철 실내 온도가 24도.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열 히트 펌프를 이용을 하면 똑같은 히트 펌프예요. 똑같은 에어컨이고, 하지만 성능이, 효율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효율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뭐 여러분이 계신 그 방이라든지 여기 스튜디오나 아니면은 아무 지역이나 여러분이 계신 그 건물을 냉방과 난방을 하는데 전기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만 원이 든다. 그러면 효율이 좋아지면은 그 똑같은 냉난방을 하는데 비용이 5만 원에서 3만 원, 2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그게 효율이 좋아지는 거죠. 효율이라는 것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경제적으로 따지면 인풋은 이제 그 사용한 에너지량만큼 우리가 돈을 내니까 이제 돈으로 설명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 집을 냉방하는데 한 달에 5만 원씩 냈으면 일반 히트펌프로, 에어 히트펌프, 이게 밖에 공기를 이용한 히트펌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지열 히트펌프로 시스템을 바꾸면 똑같은 곳을 냉난방 하는데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한 5만 원이 아니라 3만 원 이렇게 내게 되는 거죠. 이제 효율이 좋아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열을 이용을 해서 냉난방을 한다라는 게 그런 히트펌프를 이용을 해서 냉방 또는 난방을 해서 냉방 또는 난방을 해서 건물에 필요로 하는 냉난방 에너지를 땅의 열을 가져오는 거고, 또 바람을 이용한 발전이 있을 수 있죠. 이건 풍력 발전 많이 아시죠. 그래서 풍력 발전도 이거는 위치에 좀 제약을 받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람이 좀 스테디하게 어느 이상에 대한 풍속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이런 지열 발전, 그러니까 풍력 발전기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전기량으로 공급을 하면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녹색 건물을 위한 요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럼 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좋다. 목표도 알았고, 이제 대충 어떤 건지는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녹색 건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만족을 시켜야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위치 선정과 외부 형상을 효율적으로 설계할 것. 이게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데, 건물을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있어서 가장 내가 일단은 보기 좋아야 되잖아요. 사용하는 사람이 그게 이제 설계자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디자이너죠. 그래서 건물이 사실 외형적으로 보기가 싫으면 아무리 고효율의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건물을 아주 멋있게 잘 디자인을 합니다. 근데 그런 디자인을 하더라도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디자인을 예쁘게, 또 설사 동일하게 우리가 그 건물에 대한 멋진 디자인을 하더라도 그 건물을 그 위치에 놓을 때 이 건물에 대한 방위 있죠. 이거를 동서남북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 보면 다릅니다. 그게 이제 제가 사전에 이제 에너지 시뮬레이션 같은 거를 주로 해보게 되면 그렇게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실제 건물과 그 건물에 들어가 있는 그 에너지 시스템들을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가상으로, 벌처하게. 벌처 공간, 그러니까 가상으로 우리가 똑같이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에너지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래서 건물이 어떤 환경에서 에너지를 얼마만큼 필요로 하는지, 냉방과 난방과 실내 온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외기 조건에서 그 웨더 데이터를 다 입력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위치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위도, 고도,
경도, 위도, 경도, 고도를 이제 놓고 그 건물의 위치를 딱 놓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태양에 대한 그 경사각이 나오죠.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건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건물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지를 사전에 그렇게 시뮬레이션으로 검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도 이 건물이 방위에 따라서 당연히 동서남북 방위에 따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미치는 영향이 당연히 다르겠죠. 또한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기후 조건을 보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기상청 웨더 데이터 보면은 그런 기후 조건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겨울이나 우리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봄 되면은 항상 황사 걱정하죠. 봄 되면 황사 걱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나라 쪽에서 중국 쪽으로 바람이 불어간다고 하면은 황사 걱정할 이유가 없겠죠, 사실. 예. 그래서 그런 바람의 방향, 어떤 기후 그 계절에 따라서 그리고 그 온도 기후에 따라서 바람의 그런 치는 방향도 무시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의 그 바람을 받는 그런 방향도 그런 건물의 방위에 따라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방위도 같은 예쁜 건물을 짓더라도 건물의 방위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또 에너지 사용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형상을 효율적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제 디자인적인 거랑 같이 고려가 돼야 되겠지만 건물의 외형을 쓸데없이 많이 만들면 그러니까 건물의 외피 건물의 제일 바깥쪽 그 외피를 그 면적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건물의 그 바깥쪽 표면적이 결국은 실내에 있는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손실되는 어떤 그 열 전달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열 전달 면적을 될 수 있으면 줄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어떤 그 공간을, 그러니까 실내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은 요만큼이면 충분한데 외형을 또 더 뭐 부풀려서 크게 만든다. 그랬을 때는 이제 외피에서 빠져나가는 어떤 그 에너지 손실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외부로 빠져나가는 에너지, 또 외부에서 흡수되는 에너지도 줄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그 에너지를 줄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일 것이라는 말이 있죠. 에너지 효율을 높일 것.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발전을 얼마만큼 해서 에너지를 이 녹색 건물에다가 넣어주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들어오는 에너지를 얼마만큼이 내가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효율로 우리가 이 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써야 되죠. 그 고효율 시스템 중에 하나가 지열 냉난방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보다 지열 냉난방 에어컨을 설치를 하면, 그러니까 그냥 에어컨이라는 게 그러니까 히트펌프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외기를 이용을 해서 내가 히트펌프를 설치를 하면 여름에 실내에 있는 열을 밖에 공기에다가 버리고 겨울에 밖에 있는 공기의 열원을 끌어다가 실내를 난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히트펌프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런 공기를 열원으로 하는 히트펌프를 쓰지 않고 지열을 이용을 한 히트펌프를 사용을 했을 때는 효율이 확 올라가죠. 그래서 뭐 현존하는 냉난방 시스템 중에서 가장 고효율 냉난방 시스템이라고까지 명명을 받았었어요.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이. 그럴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훨씬 더 열을 버리고 또 열을 흡수하기가 쉽죠. 공기를 이용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공기는 여름철, 겨울철 온도차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효율 장비를 씁니다. 그래서 비단 이런 냉난방 장비로는 고효율 그런 냉난방 장비, 물론 조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LED 같은 거, 혹은 더 고효율 그런 TV도 고효율 걸 쓰고 뭐 안에서 필요로 하는 것도 냉장고도 굉장히 고효율 냉장고를 써야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고효율로 이제 많이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에 사용하는 에너지량을 최소화하는 거죠. 최소화하는 겁니다. 다음에 물 사용 효율을 높일 것. 그래서
물도 사실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서울에 있는 서울 안에 있는 대규모 그런 호텔에도 안에 이제 중수 시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수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손님이 이제 그 객실에서 굉장히 많은 물을 쓰죠. 호텔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물을 쓰겠습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뭐 샤워를 하고 또 뭐 생활을 하고 하면서 물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 곳 중에 하나가 호텔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물을 썼을 때 상대적으로 좀 깨끗한 물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폐수가 좀 깨끗한 폐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물들이 빠져나가는 하수관이 따로 돼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깨끗한 물들은 따로 모아요. 따로 모아서 그거를 다시 재활용하는 시설을 중수시설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중수시설에서 물을 재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물론 이제 마실 정도로 깨끗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재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서 그거는 다시 용변기, 대소변기에다가 그 물을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죠. 그건 비단 그런 대규모 그런 호텔 같은 데서는 그렇게 중수시설로 물을 다시 재활용하지만 가정집에서도 충분히 물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한 이제 빗물을 절대 버리지 않고 빗물을 모아놨다가 그거를 이제 빗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용한 그런 잔디에 물을 준다든지 또 그 물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을 모아두는 그런 시스템들도 있고요. 다음에 녹색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환경 오염이 적어야 돼요. 그래서 건물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또는 그 건물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에 건물의 수명이 계속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물의 수명이 다 했을 때 이 건물을 분해하고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낼 때 그 건물에 사용된 그 건축 자재들이 아무리 땅속에 묻어놔도 100년이 지나도 그게 썩지 않는 그런 자재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녹색 건물로서는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그래서 그런 재료도 아주 좋은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그런 재료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실내 공기질을 향상을 시킬 것. 그래서 실내 공기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습니까? 실내 공기질은 당연히 환기를 해야겠죠. 환기를 안 하면 살 수가 없는데요, 사람이 그래서 환기를 하는데 그 환기를 할 때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공기량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컨트롤은 어느 정도 합니다. 해서 그 공기에 흐름이 있죠.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이렇게. 공기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구간을 다 그런 프레시 에어가 다 지나갈 수 있는 흐름을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위로 빠져나갈 때도 이제 자연 상승 기류를 스스로 만들어내서 빠져나가게.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가는 상승 기류를 겨울 같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겨울에 뭐가 있느냐면은 큰 건물 같은 데는 연돌효과라는 게 있어요. 연돌효과. 여러분 큰 건물들에 보면은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건물들은 워낙 또 그런 이중유리라든지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풍유리라고 해서 문이 2중, 3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덜하지만, 옛날 같은 큰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베이터 홀 같은 데서 위로 상승 기류가 엄청납니다. 왜냐면 위쪽으로 위에가 굉장히 고온, 고압으로 형성이 되면서 위에서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리크되는 그런 공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연돌 같이 이렇게 계속 공기를 밑에서 빨아올리는. 그래서 이제 그게 심한 경우에는 겨울에 이제 높은 건물 같은 경우는 1층에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은 밖에 찬 공기가 건물 안으로 엄청나게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문이 안 닫힐 정도로 이게 세게 빨려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왜 그렇게 밖에가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부는 것도 아닌데 밖에가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더 많이 밀려 들어오죠. 왜? 어차피 공기라는 것은 온도가 그러니까 공기의 흐름이라는 건 이거죠. 압력이 높은 데서 압력이 낮은 데로 흐르는 겁니다. 항상.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열이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흐르는 것처럼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마찬가지죠. 물도 마찬가지고 공기도 마찬가지고 유체의 흐름이라는 것은 압력이 높은 곳에서 압력이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뭐 기상청 보면 여기 고기압이 있고 저기압이 있으면 이제 고기압에서 이제 그 저기압 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막. 예. 거기가 이제 고기압이라는 거는 온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저기압이면 온도가 낮다라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기질을 향상시킨다고 할 때도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는 이 빠져나가는 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려는, 왜냐하면 실내 공기가 상대적으로 뜨겁고 밖에는 워낙 춥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만 열더라도 공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깥쪽으로 빨려 나가게 됩니다. 압력 차이에서, 압력 차가 크니까 온도가, 실내 공기는 온도가 높고 밖의 온도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기 때문에 압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더 빨리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런 그 공기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기 흐름을 이제 해야 됩니다. 또한 운영과 보수가 최적화될 것. 아무리 내가 저에너지 건물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걸 운영하는데 운영자가 뭐 하루 24시간 그 안에서 뛰어다닌다고 생각하면은 운영자는 많이 살이 빠지겠지만 건물을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편을 감수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운영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 어떤 설비든지 그 건물의 녹색 건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설비가 고장이 났을 때 메인테넌스가 어려워서도 안 되죠. 그래서 메인테넌스도 어렵지 않은 것도 하나의 우리가 요건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지는 쓰레기를 최소화할 것, 마찬가지로 건물 내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뭐 나오는 쓰레기 같은 게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다 재활용해야 되지만 그 외의 것들도 최소화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지속 가능한 녹색 건물을 설계하는 데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건물의 부하를 줄여야 됩니다. 이게 뭐 물부하가 됐건 열부하가 됐건 냉방부하, 난방부하가 됐건 어떤 부하가 됐건 기본적으로 얘가 소모해야 되는 양이 많으면 실패죠, 사실.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소모해야 될 거를 이미 줄이지 못하면 그 양을 맞추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다른 신재생 에너지 설비, 왜냐하면 외부에서 그냥 에너지를 많이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설비라든지 다른 설비들을 워낙 많이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하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단열이라든지 뭐 그런 뭐 방위라든지 설계라든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씀씀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처음에 만드는 게 그 다음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그 필요한 부하를 적절하게 배분해서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에너지를 줄 때도 가장 고효율의 그 장비를 내부적으로 갖출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는 이제 자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가 외부에서 좀 이렇게 도와줘야 하지만 외부에서 사용하는 2차 에너지를 줄일 수 있죠.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필요로 합니다. 이 아래는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조명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태양광을 이용을 해서 이제 조도에 활용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을 이렇게 커버를 한다면 이 위에는 이제 반사판을 놓고 한 번 더 빛을 반사해서 이 지역을 한 번 더 반사해서 더 먼 지역까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햇볕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유리창 앞부분만 햇볕이 딱 들어오고 거기만 환하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둡잖아요. 그래서 그 어두운 것까지도 커버하기 위해서 반사판을 하나 두는 거죠, 중간에. 그래서 충분히 더 한 번 더 반사를 해서 더 깊숙한 곳까지 태양광이 들어와서 실내에 조명부하 없이 태양광만으로도 할 수 있게끔. 또 그거 말고도 이 위에서 다이렉트로 태양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위에서 그 반사판을 이용을 해서 태양광이 들어오면 반사판을 이용을 해서 그거를 넣는 거죠. 그거를 이제 빛이 들어가는 이제 터널 같이 되는 거죠. 빛이 들어가는 터널. 그래서 빛이 들어가는 터널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다시 그거를 실내에다가 이렇게 빛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지하 공간 같은 데는 그렇게 해야겠죠. 지하로 들어가 있는 어떤 건물들은 어쨌든 태양광에 좀이라도 빛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반사판을 이용을 해서 안쪽에다가 빛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녹색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물 부하를 줄여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건물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물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아까 이미 설명이 다 됐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물의 위치 및 구조가 건물 부하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는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의 용도와 구조에 따라서 이제 방위 설정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외형에 따른 태양광 및 태양열 유입을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설치하는 그 위도와 고도와 경도를 고려해 보면 태양의 그 태양광이 어느 정도까지, 여름에는 어느 정도, 겨울에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이제 북반구에 있으니까, 우리가 북반구에 있으니까 이제 남향으로 지어야겠죠. 태양열과 태양광을 남향집이 제일 에너지가 절약이 됩니다. 사실 집을 남향으로 짓는 우리 선조들이 남향으로 짓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남향으로 지었을 때 냉난방 에너지가 가장 절감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위도 경도에 거기서는요. 물론 이제 적도 아래쪽에 있는 국가들은 이제 북쪽을 바라보고 지어야겠죠. 예.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렇게 남향으로 건물을 짓는 것이 가장 에너지가 적게 사용되는 그런 건물인 게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그런 걸로 다 입증이 되고 실제로도 또 그렇게 건물을 지어봤을 때 에너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열 면적이 되는 외피 면적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 그죠? 외피는 다 손실로 바로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외피 면적을 될 수 있으면 디자인을 할 때부터 쓸데없이 외피 면적을 그렇게 크게 키우지 말아야 됩니다. 예. 다음에 이제 근접한 건물 및 구조물 등을 고려한 에너지 설계가 있는데 이런 것은 뭐냐면은요, 주변에 예를 들어서 에너지 플러스로 이제 제가 에너지 플러스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로 그게 건물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똑같이 외형을 만들고 그 건물에 있는 내부의 사람들이 그 건물을 사용하는 스케줄도 똑같이 만들고 뭐 안에 설정 온도도 똑같이 하고 뭐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 그게 무슨 지열 히트 펌프가 됐건 가스 히트 펌프가 됐건 뭐 공기 히트 펌프가 됐건 만약 흡수식 냉동기가 됐건 그런 시스템도 동일하게 다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 건물을 실제 그 위치에 있는 쪽에다가 딱 갖다 놓고는 그 지역의 연간 웨더 데이터를 넣는 거죠. 그래서 강우량이라든지 겨울에 눈이 얼마나 오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더운지, 얼마나 습한지, 겨울에는 얼마나 건조하고 얼마나 추운지, 그런 데이터들을 다 넣어가지고 그 건물 안에 있는 제실자가 컴포터블하게 편안함을 느끼고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이 건물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며,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얼마만큼 사용이 되는지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뮬레이션, 빌딩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의 장점이거든요. 그런 걸 알아낼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 그 프로그램에 보면은 어떤 게 있느냐면은 밖에서 바람이 많이 불 때, 바람이 많이 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실제 온도는 몇 도인데 체감 온도는 몇 도다. 여러분, 그러면 겨울철에 같은 경우는 특히 잘 아실 거예요. 체감 온도가 더 맞죠. 밖에가 오늘은 영하 2도인데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입니다. 했을 때 밖에 나가보면 진짜 영하 15도 같이 느끼거든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우리 사람만 그럴까요? 건물도 그렇습니다. 건물도 바람을 많이 맞으면 그만큼 그 체감 온도, 건물에 빼앗기는 온도도 더 커지는 거예요. 사람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도 느끼기에 더 춥게 느낍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그렇게 바람이 불어서 건물의 열을 빼앗는, 겨울철에 특히 건물의 열을 빼앗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럼 이 건물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진짜 허허벌판에 이 건물 하나가 딱 서 있느냐, 아니면 많은 빌딩 숲 사이에 서 있느냐, 아니면 옆에 인접한 숲이 있느냐, 아니면 해변가에 설치되어 있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그 외부의 공기가 이 건물 외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건물 에너지 사용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한 에너지 설계가 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작게는 태양광에 대한 어떤 그 태양열을 직접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태양열이나 광을 이제 막을 수 있는 그늘 형태의 인접한 나무를 세운다든지, 건물을 가건물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옆에 날개를 단다든지 건물에다가,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다음 물 사용은 이미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물 사용을 최소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물을 아껴 쓴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뭐 주방이 많이 있죠. 이렇게 발을 싱크대 같은 경우는 발을 눌러야지만 물이 나오는 뭐 누르지 않으면 물이 안 나오는 뭐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약간 그 물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과 또 중수 시설, 물을 재사용하는 그런 중수 시설 같은 것들 게 있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최소화하는 거. 단열 성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단열 성능을 아주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단열 성능을 막 높이고 제가 아까 제로 에너지 건물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제로 에너지 건물은 기본적으로 한 3중창이 돼요. 2중창. 우리 보통 이제 샤시 2중창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제로 에너지로 가면 3중창은 기본으로 고려가 됩니다. 그만큼 이제 유리에서 빠져나가는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고려가 되죠. 그런데 이제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거보다 제가 더 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친입공기입니다. 친입공기. 친입공기와 외기순환은 달라요. 외기순환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환기를 시켜주는 거죠. 실내에 있는 제실자가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죠. 워낙 실링이 잘 되어 있는 건물은. 그래서 반드시 순환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강제적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순환을 해주는 거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외기, 침입, 외기의 순환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외기 침입이라고 하죠. 침입공기. 이런 침입공기가 사실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 침입공기가 미치는 영향이 대단합니다. 침입공기를 얼마나 가장하냐에 따라서 부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침입공기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별거 없을 것 같지만 이런 모서리라든지 이음매라든지 환풍구, 스위치, 전선 꼽는 저런 작은 틈새가 다 외부랑 연결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선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니까요. 우리가 전기를 여기서 만들어 쓰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 밖에서 전선이 들어와서 전기를 이 안에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틈새들이 다 우리가 보이지 않게 그런 침입공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외부의 공기가 이제 순환을 했을 때, 외기 순환을 했을 때 외부에 들어오는 공기를 어떻게 하면 실내 공간을 최대한 많이 머물고 우리가 원하는 지역까지 다 돌게 하고 나가게 하는지를 보게 되는 그런 순환 루프를 고려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 시스템인데 건물 냉난방 부하 산정의 적합성. 이건 뭐냐면은 작은 예로 스위스에서 그 유사한 건물 규모를 냉난방을 계산한 거와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된 얘기입니다. 이제 한 10여 년 된 전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아파트의 건물 부하를 계산한 거를 부하 산정한 값을 보니까 거의 10배가 차이 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는 설계를 할 때 굉장히 충분하게 안전율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겨울에도 러닝만 입고 실내에 있을 수 있을 정도로 난방이 가능하게끔 만들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하 산정에서 처음에 틀어져 버리면은 왜 문제가 되냐면은 건물의 원래 냉방부하, 난방부하가 얼마냐가 잘못돼 버리면 그걸 굉장히 오버해서 하면은 거기에다가 안전율을 더 줘서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과도한 냉난방 설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내 부분부하 운전이 되겠죠. 부분부하 운전. 부분부하 운전. 그러니까 자동차로 보면은 레이싱카 있죠. 레이싱카는 속도가 180에서 160 정도로 달려야지만 가장 고효율의 연료를 가장 적게 쓰거든요. 레이싱카는 고속에서 연료를 가장 적게 씁니다. 그러면 저속에서는 어떠냐? 한 70km, 80km 달릴 때는 굉장히 연료를 더 많이 쓰게 되죠. 왜? 거기에 맞춰서 설계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고속용 자동차는 마찬가지예요. 냉난방 설비도 아주 대용량으로 설계가 돼가지고 설치가 됐는데 그거를 아주 적은 용량으로만 운전을 해버리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효율로 운전이 돼요. 저효율로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똑같은 냉난방을 할 때 전에 2만 원이 들었으면은 효율이 떨어지면은 2만 원이 3만 원이 된다는 거거든요. 냉방비가, 난방비가.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내가 들어가야 될 인풋 에너지가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동일한 아웃풋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거랑 같이 부분부하의 운전에 대해서 그 불일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 냉난방 특성을 고려한 시스템 선정.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열 시스템을 쓰느냐 아니면은 공기열원, 이게 히트펌프라고 하더라도 공기열원 히트펌프가 있을 수 있고
땅속의 열을 이용하는 지열 히트 펌프가 있을 수 있고 가스 히트 펌프가 있습니다. 가스 엔진 히트 펌프가 있는데 그 가스 엔진은 이제 자동차 엔진 같은 가스를 이용해서 자동차 엔진 같은 거 돌려서 히트 펌프를 돌리는데 거기서 자동차 엔진은 열이 나오게 돼 있죠. 자동차 엔진은 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엔진에 나오는 열을 가지고 다시 난방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거는 아주 추운 지역에는 적합하겠죠. 그렇게 좀 선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효율 동조 시스템 팬도 고효율 팬이 있고요. 펌프도 마찬가지죠. VAV는 이제 Variable Air Volume 시스템이라고 해서 실내의 부하에 따라서 차가운 공기, 뜨거운 공기의 양을 이제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해서 이거를 늘렸다 줄였다 하지 않으면 항상 일정한 공기량을 보낸다고 하면은 우리가 부하에 따라서 바꿔야 될 건 하나밖에 없죠. 온도죠. 풍량이 일정하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부하에 따라서 바꿔줘야 될 건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풍량의 온도를 다 올렸다가 다 낮췄다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그 공기 유량을 조절해 줄 수 있다면은 온도는 일정하게 맞춘 상태에서 유량만 조절해 준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운전이 가능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되죠. 그 다음에 가용한 자원 경제성을 고려한 시스템을 선정.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량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건 저런 것도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인근에 지역 냉난방 그런 센터가 있고 지역 난방 여론이 있다. 그러면 지역 난방 여론을 쓰는 게 더 에너지 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죠. 뭐 그런 것들. 프리쿨링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름에 밤이 되면 그래도 좀 시원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낮에는 많이 덥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밤이 시원하니까 그러면 낮에 그 뜨거웠던 그 열기 때문에 건물이 이제 가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건물이 후끈후끈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외부 공기를 이용해서 건물을 좀 냉각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프리쿨링을 쓸 수가 있고요. HRV라는 건 Heat Recovery Ventilation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HRV를 이제 간단하게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뭐냐면은 환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환기 없이는 안 돼요. 아무리 이게 실링을 잘하더라도 환기가 없으면은 실링을 잘한 상태에서 환기가 없으면 뭐 질식사하겠죠. 그 안에 있는 제식자들이. 그래서 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열심히 에너지를 들여서 실내 공기를 사람들이 사용하기 좋은 쾌적한 공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쾌적한 공기를 만들어 놨다는 얘기는 우리가 돈을 들였다는 얘기죠. 돈을 들여서 쾌적한 공기를 만들었는데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걸 그냥 버리기 아깝죠. 그걸 버리면 뭘 받아야 돼요? 외기를 받아야 됩니다. 외기를 받아야 된다는 건 한여름에 아주 뜨겁고 습한 공기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고 한겨울에는 아주 춥고 건조한 공기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날로 받는다고 하면은 그걸 다시 우리가 편안한 상태의 공기로 만들려면 그만큼의 에너지와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경제성을 좀 살리자. 그게 히트 리커버리 시스템 벤틸레이터입니다. 히트 리커버리라는 거는 열을 이제 뭐라 그러냐 열교환을 한다는 걸 쉽게 얘기해서 실내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버리는데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실내에 있는 공기 24도 되는 공기가 밖으로 버릴 때 그냥 버리지 않고 밖에 35도 되는 공기와 열교환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24도 되는 공기가 밖으로 나갈 때는 한 30도 가까이 돼서 나가고 35도 되는 공기가 들어와가지고 열교환해가지고는 한 30도 돼서 실내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에너지를 주고받고 어차피 밖으로 나가는 공기는 더 뜨거워져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열을 전달을 해줘서 밖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우리가 다시 우리한테 적합한 공기로 만드는데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그런 시스템이 HRV 시스템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열 재활용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건물 특성상 열을 많이 버리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욕탕 건물 같은 데 보십시오. 그러면 목욕탕 같은 데는 하수구로 얼마나 뜨거운 물을 많이 버리겠습니까? 뜨거운 물을 엄청나게 버리겠죠. 그 열을 다 버리지 않고 그 열을 다시 재흡수를 해서 실내에 난방을 하든지 냉방을 하든지 그런 여론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어떤 건물의 특성상 그 버려지는 열이 있다면 그 버려지는 열을 찾아서 그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설비는 이제 이미 앞에서 쭉 설명을 했으니까 뭐 크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을 일사량 같은 걸 고려를 해서 효율을 하고 설치 면적과 효율하고는 이제 반대죠. 효율이 좀 나쁘면 설치 면적을 좀 넓혀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열 난방을 할 수도 있고 에너지 변환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열과 전기가 서로 변환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그 톰슨 효과라고 해서 그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그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변환이 스위칭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조명을 이용한 거, 그 다음에 냉난방 시스템, 풍력 발전 시스템, 마지막으로 지열 발전이라는 게 있어요. 지열 발전이라는 거는 이제 땅 속에 있는 뜨거운 열을 가지고 발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땅 속으로 2m만 들어가도 14도에서 15도라고 했죠. 근데 땅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예. 마그마가 있고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고 지구안이 뜨겁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온 상승률이라고 하는데 땅 속으로 우리 같이 비화산지대인 우리나라에서도 땅 속으로 뚫고 들어가면은 100m마다 약 3도씩 온도가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한 5,000m만 내려가면은 한 150도 정도의 온도를 만날 수가 있고 그 150도 정도 되는 온도면은 우리가 발전을 해내기에 충분한 온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용을 해서도 발전을 하는 시스템이 개발이 되고 또 적용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연구를 한 바가 있고요. 예. 그래서 오늘 그 녹색 건축물에 대한 그 에너지 설계로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신재생 에너지 설비와 그다음에 건물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제일 그 처음에 나온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